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시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이야기, 그 다음에 질문이 좀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국채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채권 이야기들, 채권 가격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국채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 기초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 뉴스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오늘이었죠. 오늘 그 저번 주 해가지고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고객분이 좀 있어서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가죠. 어, 오늘은 오늘은 시장이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과 오후에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보통 시장이 강하게 좀 아침에 갭으로 좀 시작을 하면 보통 그날 시장이 좋지 않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장 초반에는 갭으로 빵 뛰었다가 장이 끝날 때 좀 조금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장 시작하면서 많이 매수를 하는데요. 보통 많이 물리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약할 때는 오전에는 굳이 시장을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어차피 저희는 한 2시에서 한 3시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굳이 12시 이전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에서 이제 장 끝나는 3시 반까지 이렇게 되면 요 시간은 굳이 시장을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때 매수를 저희는 대응을 안 하거든요. 거의 종가 혹은 2시 넘어서 이렇게 매매를 하죠. 그래야지만 많은 직장인 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오전에 주식 시장을 볼 시간에 오히려 뭐 주식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겠죠. 지금 최근에 보면 코스피 지수도 아직 그날이 나오지 않았고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역시 그날은 나왔지만 아직은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 정도 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조금 많이 회복했고 아직 코스피 정도는 조금 이게 버벅거리는 이런 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만약에 보면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하지 않은 것들이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 어떤 감성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마음이 계속 편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보면 시장에서도 역시 좀 비슷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전문가들, 미국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각종 어떤 리포트들도 그렇고, 아직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을. 잠시만요. 그래서 보통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뭐냐면, 어떤 뭐 채권 가격이 어떻고 하는데 또 금리가 또 어떻게 몇 번 또 오를 거라고도 하고 어떤 또 트럼프는 어떤 재정 적자 어떤 정책을 써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리포트에서는 이것을 항상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 플러스 1은 2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2이다. 1 플러스 1은 2이다. 근데 1 플러스 2는 3이다.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쓰는 어떤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시장은 논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1 플러스 1이 그냥 1이 될 수도 있고요. 1 플러스 1이 뭐 5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게 주식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의 어떤 정답을 찾은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혼란스러운데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마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결합니다. 언제든 시장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냐? 저희는 오직 지수와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저는 그 말씀은 잘 드리진 않지만 저는 금리 요 정도를 가장 어, 진지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논리로 인해서 지수가 오를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 인해서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를 굳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지 않아도 지수를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논리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논리가 맞았다면 논리가 맞았다면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식시장이 버텨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지수와 실적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을 조금 이따가 하고 시장과 종목은 좀 이따가 하고 여기서 연결해서 한번 보면 지금 세계 시장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 시장 역시도 어떤 기업의 실적들과 금리 이야기, 그리고 어떤 트럼프의 어떤 재정 적자, 뭐 채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조금 허무해질 정도로 많이 회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시장이 하락하고 거의 V자로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로 인해서 혹은 혹은 뭐 트럼프의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어떤 뭐 기업의 실적으로 인해서 하여튼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로 어떤 수많은 레포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틀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을 예측하는 보고서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금리의 어떤 인상이라는 부분은 일단 방향을 잡은 건 확실하다라는 것이고, 그것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들. 이 두 가지가 아마 서로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보다 실적의 어떤 속도가 더 빠르면 시장은 그냥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언제나 항상 좀 맞물렸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을 때 어떤 금리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닭이 우선이냐, 뭐 계란이 우선, 달걀이 우선이냐 이러한 논리인데요. 뭐냐면 음, 기업들의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면 그 너무 살아나는 것을 대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올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는 실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실적. 그 다음에 그것을 금리든 어떤 재정 정책이든 해가지고 시장이 거품이 끼지 않도록 혹은 너무 빠지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는 의미죠.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건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어떤 날은 이것이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시장이 빠질 것 같고. 그렇죠? 이것들을 금리와 어떤 재정 정책으로 좀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왜냐면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보다는 완만하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어떤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실적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실적보다는 어떤 금리 이야기, 어떤 정치 이야기, 채권 이야기 이런 쪽으로 너무 시선이 몰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이쪽들보다 더 빨리 가면 그거 이것을 통해 얘네들을 이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적을 우선으로 보자라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우선이라는 거.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바뀌고 그것을 금리와 재정 정책으로 완화시켜 주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 보면 음, 너무 우려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정도로 보여지겠죠. 근데 아직은 전체 다 회복된 건 아니겠죠. 시장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진짜 회복됐다라고 본다면 뚫고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었구나 이런 거지만 아직은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 과정 안에 아직 고점을 넘지 못했고 이 정도 온 상황이라서 아직은 그 과정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뭐 판단은 하기는 좀 힘들지만 힘들지만 일단은 꽤 많이 회복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아직 눈치를 조금 더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 최근에 미국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국제 수익률이 뭐 2.8이다, 2.9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됐다. 근데 이 국제 수익률 상승 이유가 뭐냐, 국제 수익률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어떤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의 어떤 국채 발행 확대하는 거, 인프라 투자가 있죠. 그리고 연준의 국채 재매입 중단, 그리고 정책 요인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겠다.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아마 한다면 일단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은행에 뭐 돈을 맡기고 하면 이자를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죠? 현재 나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어, 보상
보상을 유예하는 측면에서 돈을 맡기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이자를 금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요거는 다 아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걸 한번 설명 들어보면 말 그대로 수익률이란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11,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10%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수익률. 이제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은 뭐냐?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채 수익률이 3%라면 만 원어치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300원을 내 어떤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률 역시도 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붙는 이자를 금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거 제가 이자와 금리를 섞었네요. 돈에 대해서 붙는 이자를 금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채권에 대해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률이라고 보는 것이 같은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냥 용어만 좀 다른 것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국채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어떤 뭐 발행금리, 발행수익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완전히 이제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요거를 건너뛰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 지금 말씀드렸던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 이것이 같지 않죠?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국채 수익률 이야기 나오고 국채 가격 이야기 나오고, 아마 이거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요. 넘기셔도 됩니다. 빨리 감기 하셔도 되고. 근데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현재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짜리와 20%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와 20%짜리. 이러면 좀 계산하기 쉽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자가 10%라면, 이자율이 10%라면 이런 겁니다. 10,000원을 넣었을 때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그죠? 이거 뭐 암산도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하지만 이거 식은 이렇습니다.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10%. 요게 이제 식인 거겠죠? 그리고 20%라고 하면 똑같죠? 여기다가 20%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000원이 되는 거고, 이자율 10%라는 거는, 이자율 20%라는 건 12,000원이 된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내가 가진 돈 10,000원, 그러니까 현재 나의 10,000원은, 그렇죠? 현재 나의 10,000원은 1년 후에 11,000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10,000원은 1년 후에 11,000원과 같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처음에 돌아가서 은행에 이자를 맡겼을 때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내가 은행에 이자를 넣어서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1년 후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 제가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1,000원이라는 어떤 돈의 가치를, 그쵸? 이 돈의 가치를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0,000원이라는 이야기,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하지만 그런데 금리가 10%가 아니라 20%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이거 20%로 금리가 만약에 오른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는 나는 12,000원을 벌 수 있겠죠. 이 말을 뒤집으면 현재 20%의 금리라는 것은 1년 후에 12,000원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값어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좀 헤맸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자율이 20%라는 10%일 때는 미래에 11,000원짜리가 10,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20%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12,000원짜리는 현재 10,000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거라서 제가 답답합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 금리 이자율이 높으면 미래에 12,000원짜리가 현재는 1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면 이 가격이 싸진다라는 가격인데 또 싸지는 느낌인데요. 이걸 한번 계산으로 한번 해보면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의 가치, 1년 후에 10,000원의 가치,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현재 가치, 1년 후에 1년 후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9,900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000원이라는 것을 1 플러스 10%로 이렇게 할인해 주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설명하는 거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반드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율이 20%일 때 1년 후에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현재 10,000원의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가치는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지금 이 10,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를 1년 지나면 10%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1,000원이 되는 것인데 그쵸?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래 1년 후에 11,000원짜리를 지금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 금리가 10%일 때는. 그런데 지금 새로 발행하는 이 10,000원짜리의 어떤 어, 채권은 어떤 이 무언가는 금리가 10% 상이라면 지금 현재는 9,900원 정도면 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20%로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죠? 이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지금의 현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채권이라고 말만 붙여보면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그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현재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하면 현재 국채 거래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에 매도를 하는 거겠죠. 채권 시장에서. 근데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채권 시장에 주목을 하는 거인데요. 음,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지금 이게 어떤 악순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라고 예상하니까 이제 국채를 이제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서 국채 보유자들이 이게 돈을 많이 번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국채 보유자들은 국채를 매각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고 수익률이 더 오른다라는 음, 그래서 손실이 더 나기 때문에 국채를 매각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다음 트럼프도 재정 적자로 인해서 채권을 더 발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국채 어,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미. 근데 어, 사실 이게 뭔가 이제 주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채 어떤 수익률과 어떤 국채 가격은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어떻기 때문에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역사적으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됐을 때 주식이 올랐다라고 하더라. 혹은 금리가 어떻게 됐을 때 주식 가격은 뭐가 됐더라.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좀 시장에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채권 시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채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요 정도까지만 저는 이해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금리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전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좋다면 금리의 어떤 방향보다 더 빨리 방향을 잡는다면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식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우선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적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것이 지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실적이 지수가 움직이면 나중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움직였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이유 역시 현재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 금리로서 이렇게 조정을 했구나로 뒤늦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금리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금리가 어떻게 되니까 지수가 움직인다. 이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먼 곳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 이해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은 일단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지수를 본다라는 것이고 이 지수가 가장 예민하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동의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지수로 움직이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 그죠? 근데 이 실적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물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을 에 의해서 이 실적도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거품이 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리를 조정한다거나 뭐 돈을 푼다거나 이런 어떤 뒤에 어떤 단계들을 간다라는 것이고, 그죠? 거꾸로 이거 역시도 지수가 너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요거 지수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요런 흐름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다. 명확한 이유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올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사람들이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이 거품이다 아니다를 판단해 가면서 금리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금리를 움직이는 사람들, 금리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언제나 시장을 맞추지 못해요. 시장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맞출 수가 없어서 금리를 올릴 때 고민을 많이 하지만 항상 시장은 움직이죠. 만약에 금리를 연준에서 혹은 정부에서 정확히 시장 물가와 관계를 정확히 맞추면 주가는 직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직선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 금리라든지 어떤 무언가들 부가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부드럽게 이렇게 물결을 타고 갔길 바라는 거고,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열권에 올라가면 또 과열로 꺼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얕은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 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수를 움직이는 것이 실적인데, 이 실적은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틀 금리와 어떤 재정 정책으로 어느 정도 조금 연착륙시키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되면 될 때 뭐라고 할까요? 금리도 같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10%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자율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물가들을 이것들이 저는 역시 이것들이 다 잡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고용률이라든지 어떤 CP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랫동안 시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지만 여지껏 한 번도 논리적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겠죠. 누군가 한 측에서 정확히 시장을 예측해 버리면 직선이 될 겁니다. 마치 채권 시장처럼.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꾸로 되는 어떤 논평들, 지수 이야기보다 이렇게 금리나 어떤 재정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라는 어떤 좀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얘와 얘만 째려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수와 실적. 그렇죠? 이것을 한국 시장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은 주식 이런 거죠. 가장 원칙은 이거죠. 일단 지수가 우상향할 때 이 구간에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왜냐면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할 때 실적이 가장 좋은 어떤 대장주격의 애들을 매수를 조심스럽게 하죠. 근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반영하는 이 지수가 꺾인다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꺾이고 난 다음에 이 실적들에 대한 뒤에 뉴스들이 나옵니다.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뒤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가장 핵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30분 정도를 혼자 막 떠든 것 같은데요. 이게 도움이 됐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시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 좀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 성광밴드라는 주식이 저는 일간 차트 말고 이거 보기 전에 변동성 지수 먼저 한번 볼까요? 변동성 지수 보면 이 주간 차트에서 변동성 지수가 그때 꺾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여기는 일간 차트고 주간 차트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죠?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을 찾는다. 그러다 보니 급락했던 지수가 좀 회복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여기서 좀 보면 최근에 저희도 일단 타진 매수를 시작을 했죠. 타진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요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를 봤네요.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로 본다면 요 언저리 때 매도를 하고 지금 요 언저리 때부터 저희는 이제 매수를 시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코스닥과 코스피 둘 다 시장에 강세 확인은 되지 않았고 코스닥은 확인이 됐고, 하지만 코스피가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의 주식 비중은 28% 정도입니다. 꽤 많은 비중이 아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종목 이야기를 꺼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종목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코스피에서 그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를 좀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추천은 못 하더라도, 그렇죠? 추천은 못 하더라도 위험한 종목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게 단기적인지 중장기적으로인지 몰라도 일단은 조금 추세가 약간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들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펄어비스 종목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경계.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라는 것이고, 일단은 경계해야 될 종목들을 보면 펄어비스, 그 다음에 과거에 하나투어 많이 올랐었잖아요. 저희도 과거에 하나투어를 매수했었죠. 하나투어도 역시 최근에 이거 제가 주간 차트로 볼게요. 하나투어 역시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사실 고점을 28,000원 정도에서 만들고 지금 2만원 아래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뭐 200일 이평선 혹은 뭐 5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의 어떤 선에 꼭 반등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반등을 예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 내일 당장이라도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요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2월 1일인가 2일인가 이익 실현을 전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 매도를 못 하신 회원분들도 있고, 계속 물리고 있는데 매도를 못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는 항상 똑같아요. 아마 회원분들이 좀 아마 답답해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 보유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목을. 근데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면 일단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와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가 첫 번째예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물어보는 종목이 실적이 좋다면,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좋다면 약간의 조정 정도야 더 지켜보자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도 어떤 예지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무언가보다는 가장 큰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면, 이 종목이 멀쩡한 주식이었다면, 실적과 수급이 멀쩡했다면 보유이겠죠. 근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요, 실적과 수급이 상관없이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좀 다르죠. 실적과 수급을 보는 것은 지수가 상승할 때만 되는 거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실적과 수급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잘 신경 안 쓰고 이 회사는 좋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빠지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지수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가 이제 19,200원인데 그 회원들, 아까 그 통화했던 저희 그 회원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좀 기다려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재벌이 돼야죠, 재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시장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혹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들을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래서 일단 개인 예측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상승하면 매수를 시작하는 거고, 멀쩡한 주식을, 멀쩡하다라는 건 실적과 여러 가지들이 우상향하는 것들.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혹시라도 보유를 했다. 근데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보유를 했다. 보유했을 때 마이너스 8% 정도, 그 종목에 8% 정도 하락을 하면 저는 손절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종목당 비중 20% 이상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의 비중 한 20% 정도를 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8%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근데 지수가 오르든 하락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마이너스 8% 정도 되면 이익 실현을 해야 돼요. 매도. 왜냐면 일단 비중이 20%라는 것이 천만다행인 것이고, 만약에 비중이 한 종목이 30% 40%를 만약에 실었다면 나머지 50% 60%의 다른 주식들이 있겠죠. 여기서 아무리 수익을 내든 이 한 종목, 비중 많이 실은 종목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계좌가 플러스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플러스 나기를 원한다면 이 종목의 손실을 확정하고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계좌를 플러스 내기 위해서 손실 나는 종목은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것의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일단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는 거겠죠. 주변 상황에서 지수가 좋고 그 회사의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다면 더 가보자 라는 거죠. 근데 이익 실현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요기 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요때 매수를 했죠. 10,000원대에서 매수를 하고, 이게 고가가 28,000원까지 갔고, 저희는 이 주식을 3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매수를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 시장이 꺾임으로써 28,000원 정도 미만에서 3만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를 했죠. 근데 이 주식이 3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3만원까지 가려면 지수가 계속 받쳐줬다면 저는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수가 꺾이면 목표가도 이익 실현 가격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펀드, 뭐 인덱스 펀드 이런 것을 제외한 주식 투자는 가장 위험한 것이, 나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찾고 있어. 한번 주식을 사서 나는 장기 투자자이니까 한 2, 3년 혹은 5년, 10년 뭐 가지고 있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을러서 그런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 번 사서 10년 후에 큰 수익이 나는 주식이 있으면 그런 주식을 골라서 나는 중간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상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금융상품은 언제든 계속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장기 투자. 근데 예전에 주식에서 장기 투자라는 라는 개념은 한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식과 현금 비중을 잘 조율해서 나의 투자 기간을 장기로 설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요 이야기는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식을 3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해. 혹은 주식을 나는 1,000만 원만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투자해 라고 하는 사람, 혹은 나는 주식을 한 50억 정도 투자해. 나는 주식 비중이 좀 많아서 나는 장기로 해야 돼. 혹은 나는 주식을 소액으로 하니까 나는 단기로 해야 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시장에서.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신이,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3천만 원 투자하는지 50억 투자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상황인 거고, 주식시장, 마켓은 우리 옆집에 사는 개똥이가 3천만 원 투자하는 10년째 3천만 원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우리 건너집에 사는 주식을 한 30년 정도 한 50억 투자 자산가인지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매일 매수 매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금들이 모여서 마켓이 되는데, 아주 작든 어설프게 크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의 투자 자금은 얼마이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절대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제가 1억을 투자 혹은 2억을 투자 혹은 뭐 1,000만 원을 투자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한 단계가 투자 적정한 어떤 수준이라고 봐요. 그 편한 단계는 하루에 한 2, 3%씩 뭐 2, 3% 정도씩 움직였을 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
계좌가. 근데 전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이 1억 투자하면 좀 마음이 불안하겠죠. 근데 1억 있는 사람이 신용을 써서 2억을 투자하면 시장에서 1%만 왔다 갔다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정확한 비율은 없지만 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 정도의 어떤 투자 자금으로 지수를 보면서 혹은 종목의 실적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 저희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는지는 저희의 원칙은 회원분들은 잘 아시니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매매를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아까 조심스럽다라고 좀 보는 것들이 하나투어,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요 두 종목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있었고요. 오늘 괜찮았던 종목은 아이센스가 의외로 갑자기 좀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성광밴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 그리고 바텍이란 종목이 또 역시 의외로 좀 가는구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들이 잘 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메리츠종금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크게 올라가는 애들.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간 차트를 보면 좀 좀 많이 상승했구나라고 좀 보여지지만 일간 차트를 보면 되게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 네오팜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는 이 네오팜은 이 앞전 어떤 매물대가 여기에 좀 존재를 합니다. 요 구간을 지금 어떻게 뚫고 갈지가 지금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현재는 요 구간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 한 번에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매수한 종목 빼고,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도 이게 좀 움직이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때 셀트리온은 요때 요 정도의 가장 어떤 좀 위험한 구간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 구간을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잡히는 걸 보고 대응해도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이 셀트리온에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셀트리온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하나에 계속 매수 매도를 몇 년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주가 셀트리온도 보면 2015년 이후로 진짜 매수할 수 있었던 좋은 타이밍은 요때 한 번이었어요. 요때 한 번.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니까 한 3년 지나고 나 보니 많이 올랐더라. 그래서 회사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한다면 상당히 버티기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주 운이 좋았기 때문에 3년 후에 이렇게 멋진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지만 3년 후에 망하는 주식이 많습니다. 3년 후를 예상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대표 종목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봐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때 산 사람이 뭐 몇 년 지났을 때 여기까지 왔겠지만 이때 산 사람은 몇 년 지나면 또 바닥입니다. 몇 년 지났더니 이만큼 오실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영원한 대장주도 없고, 그죠? 영원한
소외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장기로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싶다. 그랬을 때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 좋아지겠지.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다운 어떤 생각입니다. 돈을 주식으로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 오히려 고액자산가 분들이 시장을 더 예민하게 보고 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왜냐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1%의 계좌가 하루에 1억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2, 3억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분할 매수하고 더 신중하게 지수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소액 투자자들이 신경 안 쓰란 법이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정신없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 그 자체이다. 이 지수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실적들과 주변 환경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 나머지 환경들은 뭐 금리라든지 어떤 채권 관계라든지 어떤 뭐 연준의 어떤 무언가 이야기들,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로 지수와 실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서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오로지 지수와 실적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쉽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의 트레이딩 구간은 지수가 상승할 때만이라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인버스를 할까요? 라고 또 누군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인버스는 다른 게임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뭐 채권 이야기에 대한 채권 가격과 수익률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실패한 것 같아요. 아마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부담스럽고 경계해야 할 종목, 펄어비스와 하나투자 라는 종목을 일단 내일 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의 그냥 느낌, 어떤 수급, 주가 패턴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경계해야 할 종목, 추천이 아닌 경계해야 할 종목.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이 뭐 네오팜도 있고 성광밴드도 있고 바텍, 뭐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보기 좋았다 라는 겁니다. 보기 좋았다. 그리고 TCK도 사실 매우 관심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매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불안한 단계입니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 그리고 지금 아까 물음 중에 그거 있죠. 그 더존비존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오늘 방송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목 이야기를 원활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코스피에서의 그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 역시도 아직은 혼란스럽다. 그래서 종목 이야기는 많이 못해드리고 지수 이야기 위주로 좀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수를 마지막으로 주간 차트로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주간 차트로 코스피를 보면 하락하고 조금 올라온 정도. 하지만 아직은 이 정도의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닥 주간 차트입니다. 아이고. 코스닥은 역시 약간은 조금 다르죠. 약간 좀 다른 모습이지만 강하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가장 많았을 때가 사실 요때거든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여기를 박스권으로 이렇게 잡는 거보다 제 생각에는 이 윗 라인을 박스권으로 잡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위 지금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갈지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갈지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진 않았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긴 했다. 그래서 일단은 기계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코스피는 시장에서 가장 요때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가장 강하게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박스권으로 잡아주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를 돌파.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지를 주간 차트로도 좀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저항이 박스권이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